11월 2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1주차는 좀 제가 쉬었다 왔는데요. 그리고 11월 첫 주부터 위드 코로나를 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웬걸 여기저기서 코로나 환자들 많이 나오고 특히 학교에서도 많이 나와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신을 맞았다고 자기가 안전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코로나가 왜 위험하냐? 항체가 생기지 않으니까 여러 번 백신 주사를 맞는 거예요. 제대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하려면 그 사람 항체 여부를 확인해야죠. 내가 코로나 주사 맞았으니까 난 괜찮아. 안 괜찮죠. 몸에 항체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항체가 없으면 안 맞은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보면은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면은 밑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난리치고 축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강부터 10강이 있어요. 그러면 10강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인강을 봤다 쳐요. 그럼 그게 다 아는 겁니까? 인강을 본 거지. 근데 내가 10강까지 봤으니까 난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주사를 맞았으니까 나는 항체가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죠. 제대로 위드 코로나를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환자들이 생길 거라 보고요. 더 많은 중증 환자가 생길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사람 많은데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냥꾼들은요. 사냥감을 보고 활을 쐈을 때 사냥했다고 하지 않아요. 이 활이 사냥감을 맞고 사냥감의 숨통까지 끄는 거 확인했을 때 사냥이라 보죠. 근데 현재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사냥감 보고 사냥감 향해서 활 쏘면 사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저는 신뢰하지 않아. 이런 거 아마추어 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너무 안이합니다. 아무튼 뭐 벌리는 건 많은데 책임을 안 지는 사회이지 않을까 보여요.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하겠죠. 뭐 여기도 장사해야 되니까 은행도. 그래서 예금금리는 조금 오르고요. 대출금리는 5배 팍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대마진이 뭐냐?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를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대마진 개선과 대출자산 증가에 금융기관들 실적은 고공행진 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고공행진 할 겁니다. 왜? 고금리로 내주니까. 그리고 대출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내년에 또 원금 회수예요. 올해 3분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가 높은 고신용자의 금리는 오르는 반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신용자 금리는 반대로 내리는 현상이 나왔어요. 이게 뭔 얘기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신용 1등급이거든요. 1등급이라 보죠. 900점 이상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신용도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더 높은 금리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낮은 금리를 받고 이게 역차별이죠. 그래서 신용등급이 1, 2등급자 금리 인상은 1.16% 올랐는데 반면에 이제 신용등급 3, 4등급은 0.4, 5, 6등급은 0.27 증가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공정하지 않아요. 사회가 보면. 신용대출은 뭐 7.2%인데 카드로는 4.2%. 뭐 금융당국이 도대체 무슨 정책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지금 가진 자한테 더 뺏겠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권에서 역대급 퇴직이 이어졌어요. 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잖아요. 근데 역대급 퇴직입니다. 사실 지금 시기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을 퇴직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 받고 할 게 없어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퇴직하지 마시고. 그래서 SC제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약 500명이 퇴직 신청했고요. 시티은행은 이제 접었죠. 사업을 거의. 그래서 약 3,400명 중 절반이 퇴직 신청했습니다.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만 4개 은행, 대형 은행에서 2,100명이 이미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바람은 왜 그러냐? 비대면 금융전에 따른 점포, 인력 축소, 그리고 예년보다 좋아진 희망 퇴직 조건, 그리고 제2막 설계를 서두르는 분위기인데 이건 강압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무조건 직장 나가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유가 급등, 여파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속 물가 오르고 공공요금 다 오를 겁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요, 전기수도 가스가 아니에요. 식료품 물가죠. 그래서 도시가스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대중교통 요금, 종량제 봉투요금 다 오릅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전방위적으로 감지되고 있는데 이 정부 마지막까지 어쨌든 틀어막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발 이 정부 현 상태에 이 정부 있을 때 빵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가죠. 똥 싸놓고 다 남한테 똥 치워 이렇게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발 3월 전에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거 터질 거예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공공요금 인상할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시기 차이지. 확실하게 내년 대선 끝나면 올라가겠죠. 그 전에 경제위기가 와서 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멋진 모습을 보고 싶은데 봐야죠.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발효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가 사실상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 뭐하러 하죠? 그래서 지난해 11일 협정을 맺고요. 정부가 자축했어요. 근데 여론은 소핑 강조 아니냐 지적이 나오죠. 왜? 효과가 사실상 제로니까 뭐하러 한 거예요. 그래서 RCEP는요. 내년 1월에 발효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죠. 그래서 다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때랑 비슷하냐면 2차 세계대전 전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다자간 무역체계가 붕괴됐죠. 자기만 나라만 챙기겠다 하고 조 바이든 행정정부도 똑같이 이어가고 있어요.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미국은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의존도가 심한 나라죠. 그러니까 요소수조차도 90% 의존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앞으로는 계속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 같아요. 세계 어려울수록.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에 대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자급자족화 해야 돼요. 일부 최소한 단위로는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상대방에 의존하면 상대방한테 휘둘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2차 전지 대중 의존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분야에서도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이 정부가 친중을 했는데 중국이 돌아오는 행동 보세요. 양아치 짓이지. 그래서 수입 의존도는 다변화시켜야 돼요. 너무 한 나라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왜? 다 개인주의니까. 나라가 힘들면 자기 나라 먼저 챙기지 누가 남의 나라 챙기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보니까 망간 제품은 99, 알루미늄 케이블은 97.4, 마그네슘 스크랩은 94.5% 의존하고 있어요. 중국에. 2차 전지 원자재인 코발트도 뭐 82.3% 의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원유나 식량 재고를 관리하듯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원자재들은 평상시에 비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늦었죠. 이런 나오기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산업 물류 분야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냐? 다세대 주택 물류 창구는 뜨고요. 호텔 투자는 진다는 거예요. 호텔은 아마 대형 호텔만 남고 나머지는 뭐 어설픈 호텔들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요즘의 화두는 뭐냐? 인프라 투자에서는 탈탄소화, 탈중앙화, 디지털화가 화두였습니다. 이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영향으로 30인 미만 조선업 영세사업장의 초과 근무가 늘고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등 연쇄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계는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노동계도 노동계 입장에서도 반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편가르고 이간질하는 거죠. 이거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해당 사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걸 왜 정부가 통제합니까? 청년과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여당이 추진한 증세 입법안에 대한 전문가들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다 그 청년들 표 빨아들이려고 그 돈 남발하는 거죠. 누구 돈 걷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 세금 걷어서요. 그래서 기업과 개인의 투자,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마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돈 주는데 굳이 일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돈 주는데 청년수당이라고.
보니까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 복지를 위한 재원 확보, 기업 법인세 2%포인트 부가가세 등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돈 세금 내는 사람, 돈 버는 사람한테 돈 뺏어서 청년한테 돈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래요. 공짜 돈에 맞들이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사람은 좀 약간 구석에 몰아넣어야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세상이 좀 부유하면 그 세대의 자식들은 게으르고 그 세상이 좀 가난하면 그 나라의 자식들은 부지런해진다고 하죠. 원유 등 원자재값 급등과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국내 증시가 좀처럼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떨어질 리만 남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전 세계가 안 좋고 뭐 무역 수지도 안 좋은데 주식만 올라간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가도 상승하고 인플레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달 들어 11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2,81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보다 많이 매도한 거예요. 외국인은 1,950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유는 가파른 물가 상승과 다가오는 긴축 장세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죠. 근데 이들 중 일부는 돈 빼서 코인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코인 값이 좀 올라가기도 했죠. 가장 좋은 투자는 이런 게 아니죠. 자기 개발이 가장 좋은 투자예요. 대표적인 식물성 기름으로 식용유와 바이오디젤 등에 사용되는 팜유 덕분에 국내 상사들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1월부터 계속 상승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대상업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삼성물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사들은 팜 농장 성과보다는 이제 ESG 활동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 회사 모두 환경대책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해요. 근데 LX 인터내셔널인지 LG 인터내셔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L로 시작하는 인터내셔널이에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외국인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173억 원에 달하는 것도 나타나는데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금을 외국인한테. 우리나라는 외국인한테 너무 관대하고요. 자국민한테 너무 잔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옛날 조선시대부터 자국민을 노예화시킨 나라는 조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나라는 남의 민족을 노예화시켰는데.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과세 자료나 체납자 관리 규정이 따로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단체는 세금 납부 홍보만 하고요. 출국 정지 조치 등 제한적 조치만 그치고 있어요. 돈을 걷어야죠. 돈을 뺏어야죠. 이거 법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정 없으면 규정 만들면 되는 거고. 규정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니까. 사람이 만들면 되죠.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뺏으려고 하는. 외국인한테 너무 관대한 나라입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이번 달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으로 해외여행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권 대란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여권 발급 수요는 1,0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분석이 돼요. 근데 문제는 조폐공사가 제작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연간 450만에서 500만 건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근데 내년에 코로나 더 커지지 않을까요? 건설사들의 주택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여기저기 다 분양 얘기하고 아파트 많이 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분양 사태 일어납니다. 대구 미분양 많이 나왔잖아요. 서울도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11월 전국 분양 경기 실사 지수 전망치가 79.4로 지난달보다 5.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은 뭐합니까? 잔금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정부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거 뒷북 치는 거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정부가 단속에 나선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짜고 고스톱 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 거래량은 총 24만 6천 건, 이 중 외주인이 5만 9천 명이 8만여 건을 매수했고요. 법인이 약 6,700곳인 2만 1,000건을 이제 1,000건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보유세 늘려야 돼요.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빈집세도 내야 되고요. 그럼 금방 잡힐 텐데. 정부의 각종 규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사이 외국인 거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고 있습니다. 외국인한테 관대한 나라 대한민국. 건강보험도 외국인한테 적용되고
이상한 나라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6,405건, 2006년 관련 통계 작성이 최대입니다. 외국인의 규제 현황을 보면요, 규제가 안 돼요. 취득, 보유, 양도세, 중과 미적용 등 다주택자로 세금 물릴 수가 없습니다. 해외은행 이용, 대출 규제도 미적용이고요. 가상화폐 동원의 신종 환치기 수법도 이용이 됩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신분 이용한 편법 중요한 변칙 탈세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매국노죠, 이게. 이게 정부에서 이거 알고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재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내용은 정부의 공식 데이터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해야 돼요, 이건.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속세가 더 이상 소수만의 부유세가 아닌 국민 상당수의 부담을 주는 세금을 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맹탕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2년째 제자리예요. 이거 시대에 맞게 바꿔야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중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는 39.9, 그래서 72만 1693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나마 낫죠. 월세랑 전세 사는 사람, 그리고 집도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지금. 그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되죠. 성폭력 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늘어나는 등 온정적인 판결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사 가족이 한번 성폭행을 당해야지 판결이 강해져요. 우리나라는 이제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봅니다. 그럼 책만 보고 공부만 했고 판사 됐으니까. 물론 좋은 판사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소수라는 게 문제지.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51.6% 증가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비율은 30% 미치지 못했고요. 저는 이런 악성 범죄가 더 늘어날 거라 봅니다. 사회가 안 좋을수록요. 사이코 범죄도 늘어날 것 같고요. 법이 강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판사들이 10대한테 한번 맞아봐야지 정신 차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기 가족이 좀 당해봐야지 정신 차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 판사 없애버리고 AI로 하던죠. 그러면 공정하게 할 거 아니에요, 기계가.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혼자 양육할 수 있는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9일 법무부는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근데 이거 불안해요. 자,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거 하는 거는 좋다 쳐요. 그러면 만약에 잘 못 키우거나 버릴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양이 있으면 의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젊은 여자들, 남자뿐만 아니라 강아지 키워가지고 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강력한 처벌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거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아이는 애완동물이 아니잖아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부터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5에서 10개 대대적인 투자를 합니다. 이걸 왜 하냐? 중국에 1대1로 대항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국으로는 아프리카 세네갈과 가나, 중남미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등 거론되고요. 아시아 일부 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데 저는 왜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이든은 좋게 봤는데 하는 거 보면은 무능력하다 봅니다. 하는 거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경기가 꺾일 경우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이 취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어요. 연준은 스테이블 코인 해서 위협이 커지고 있고, 중국 상업용 부동산 취약성이 극적으로 악화된다면 미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예상할 것 같은데요. 미국 현재 구인날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역시 미국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더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도 중구난방이에요. 경제 관련된 그 정책을 보면. 미국에서 집세를 연체한 수백만 가구 절차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아마 퇴거 명령 주시 날 거예요. 난리 나겠죠, 이것도. 미 정부는 약 55조 원 들여 지원에 나섰지만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지 않은 가구가 많아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줄줄이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월세 줬는데 안 나가요. 집세 안 내고 안 나가는 거예요. 1년 이상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땅 파서 자기 집세 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보내야죠. 근데 이걸 못 내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하원이 도로 항만 상수도 인터넷 통신망 등 낡은 시설물을 뜯어 고치기 위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처 예산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 대공 왔을 때 미국이 그 똑같은 일을 했었잖아요. 자국 내에서 이런 도로 항만 시설 뭐 학교 짓고 막 이러면서 돈이 돌게 해갖고 미국을 성장시킨 건데 경제공황은 나오겠다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전쟁 때문에 나왔다고 봅니다. 간편히 알력으로 복용하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팬데믹을 끝낼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이자를 믿을 수가 있어요. 저도 화이자 맞았는데 아무튼 내부 고발도 나왔잖아요. 화이자. 아무튼요. 화이자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면 4일 안에 치료제 투입하면 89%, 5일 안에 하면은 85%까지 감소한대요. 그 머크는 증상 5일 안에 치료제 투입하면 50% 줄었다고 발표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 행정부는 강하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 중인데 이게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에서 이제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의무화는 예를 들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거죠. 역시 미국은 이런 게 살아있어요. 법이. 중국의 지난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전력난과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빠른 상승을 보여 생산자 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PPI는 전년 대비 13.5% 올라 통계 집계 25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도 60% 상승했고요. 미국은 또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생산자 물가가 11년 만에 최고, 소비자 물가 지수 고공행진 중입니다. 더불어 이번 달 말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해서 물가 상승세가 예상치를 벗어나면 테이퍼링 규모도 확대하고 종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난제예요. 이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1월을 못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가장 걱정인 건 올 겨울부터 식료품 물가 상승이에요. 쌀 미리 사다 두십시오. 밀가루 이런 것도 라면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지역 난민 사태를 주동했다는 이유로요. 벨라루스가요. 이후로 이제 유럽연합에서 추가 제재 위협을 받고 있는 벨라루스가 이런 폴란드 국경지역 난민 사태를 일으켰다고 보니까 유럽연합에서는 벨라루스한테 제재를 이제 위협을 한 거죠. 너네 제재하겠다. 그러니까 벨라루스가 뭐라고 했냐? EU 가스 공급 차단을 카드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 제재하면은 내가 가스 공급 차단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통과하는 관의 한 20% 천연가스가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의 배후로는 또 러시아가 또 지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또 벨라루스에 무기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쪽 지역에서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가스 갖고 유럽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르트 스트림. 그래서 독일까지 바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야마 유럽 파이프라인이 이제 벨라루스를 통과하죠. 폴란드 통과를 해서 독일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사우스 스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르키포에서 50% 포카 해갖고 뭐 블루 스트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터키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가스 갖고 유럽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벨라루스가 어딘지 보니까 러시아랑 폴란드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밑에는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산 중인데요. 오히려 지금 위드 코로나 때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기도 유행하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